시간에 우리 필리프 4세가 그 성전 기사단을 해체한 내용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그만큼 이제 뭐 권모술수에 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필리프 4세가 뭐 악독하기만 한 왕이었냐면은 그렇지는 않고 또 반면에 유능하고 리더십이 강력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인물이 이렇게 어느 한 면으로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의외로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극악한 악인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잘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예, 단점이 있으면은 장점이 있게 마련이고 장점이 있으면 좀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필리프 4세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교활하고 잔혹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나름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 사람들이에요. 귀족이 아니라 중산층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란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능력 중심의 그 행정을 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고 왕의 권세와 힘을 늘리는데 전심전력하는 일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을 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자기의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원들을 두고 그 일어나는 일을 모두 보고하기 위해서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정보의 중요성이 되게 그 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첩보기관이 일을 너무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들어봤나요? 예. 그러니까 첩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뭐 모사드 해서 유명하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정보를 잘 취합해서 무슨 일이 어디에 일어나는지 적군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적시적소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량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데 필리프 4세는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분명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낀다는 거죠. 그렇죠? 왜곡돼서 네. 들어온다는 걸 알고 직접 자기 자신한테 있는 현실을 보고해줄 그런 어떤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기의 이제 정보 라인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 라인들을 까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보고하기 전에 왕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멀리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단순히 권력만 집착하는 그런 왕이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아무래도 무능한 왕으로 그냥 기록이 됐겠죠. 존 왕처럼, 그쵸? 영국의 네. 존 왕처럼 권력욕은 강했지만 그 왕이 되고 나서 한 게 없잖아요. 그쵸? 네. 땅만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필리프 4세도 만약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을 못했다면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됐을 텐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좋게 나가게 하는데 또 나름의 그 기여한 바가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부회라고 하는 거를 설립한 왕이기도 해요. 삼부회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아니요. 이게 영국의 의회랑 약간 비슷한 기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 프랑스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 예, 네. 원래 그 목적은 이제 정부 정책을 승인하고 세금 징수 규모를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빨리 않겠죠. 필요하지 않겠죠. 왕이 그 만약에 어떤 정책을 해서 시행한다는데 굳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을 소집을 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왕 입장에선 굉장히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하면은 조금 그냥 이런 기관에 그런 어떤 그 없이 거두면 훨씬 좋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동의를 얻어서 그 힘을 자신한테 결집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게 삼부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는데 교황하고 이제 프랑스 왕하고 갈등이 이제 일잖아요. 그쵸? 네, 갈등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정부에서 프랑스 이제 그 왕실에서 이제 교황청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를 더 이제 그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게 설령 왕의 그 정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이 사람들은 명분이 있잖아요. 단순히 왕한테 반대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교황님의 그 명령에 충실하는 것이지 왕에게 왕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또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문제와 요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프랑스 왕 입장에서 필리프 4세 입장에서는 뭔가 정통성, 정당성을 확보할 상징적으로 예, 그러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황청하고 마찰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이슈를 갖고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왕이 그냥 단독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반발이 일겠죠.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세워서 거기로 대표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결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떨까요? 어, 이게, 이거는 그냥 왕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전 프랑스 전체의 의중이다라고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히 나는 그래도 네, 교황님의 편을 들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그럼 저 로마 가서 살아. 여기서 살지 마.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쵸? 아, 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쵸? 이렇게 돼 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힘과 명분에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황하고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 아, 교황하고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왕의 그런 어떤 명령과 행정을 가지고는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제 잠재우는 거죠. 잠재우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 프랑스를 교황에 대항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세운 게 삼부회가 되는데요. 왜 삼부회냐면은 프랑스 전체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에 따르면은 그래서 프랑스 전체를 세 개의 계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층이 뭐냐? 가장 위에 있는 성직자 계층이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을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눈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민으로 나눴던 것처럼 그쵸? 네, 네, 양반, 평민, 상민이었나? 하여간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눴는데 가장 높은 계층이 성직자 계층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 계층이 귀족 계층입니다. 네. 3계층이 평민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요 계층 3명이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의결한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전 프랑스를 대변하는 프랑스의 의중이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고 나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너 그러면 딴 데 가서 살아. 아, 그쵸? 네. 너는 프랑스인도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만큼 해야 될 만한 이제 그 강력한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 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또 자기 뜻대로 잘 운용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 징수 규모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세금이라면은 이런 거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쟁이 좀 많았어요. 그 프랑스 왕이 자기 직할령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전쟁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세금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어,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성직자한테 이제 세금을 안 걷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로마 교회란다. 하여간 주교면은 세금을 면세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재정이 궁핍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성직자들이나 귀족들한테도 세금을 좀 물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필리프 4세가 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삼부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 보면은 성직자 계층도 있고 귀족 계층도 있고 평민 계층도 있으니까 삼부회를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의결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또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필리프 4세가 이걸 왜 설립했느냐? 그냥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는 이렇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필리프 4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뭐예요? 전 프랑스의 의중이다라고 하는 명분과 대표성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네. 관철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수집했던 게 삼부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잘만 했으면은 영국 의회와 같은 기구로도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근데 이후에 프랑스의 역사는 영국처럼 그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왕이 오히려 전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삼부회라는 그 기구가 영국 의회 같이 그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기구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어떤 기구로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 네. 비슷하기는 했죠. 그쵸? 보면은 정부 정책을 승인하고 세금 징수 규모를 확정하고 영국 의회 얘기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영국 역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영국 의회가 돈지갑을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원하는 법들을 계속 입법시켜 가면서 왕의 권력을 점점점 제한하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쵸? 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안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쵸? 아, 네. 왜요? 프랑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비슷한 기구가 설립이 돼도 그것을 가지고 왕과 협상과 거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왕의 권력을 점점점 제한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냐면은
왕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도장을 찍어주는 형태의 기구로 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그 대표성이나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삼부회를 쫙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삼부회가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겠죠. 거의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왕이 이거 왕의 명령으로 여는 거예요. 그것도. 아, 예, 네. 왕이 소집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 아, 네. 예, 왕의 뜻이 곧 우리 프랑스의 뜻입니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과 협상을 해가지고 원하는 법들을 통과시켜서 뭐 그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나중에 루이 14세에 가면은 뭐 그런 말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뭐 어느 다른 사람 책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하지만 왕의 그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 짐이 곧 국가다. 그쵸? 짐의 의중과 생각이 곧 프랑스지.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잖아요. 예, 네.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비슷한 기구가 생겨났지만 그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바가 그러했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길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왕의 뜻에 이렇게 그 손발을 맞춰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기구가 됐던 게 삼부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왕의 뜻이 곧 프랑스 전체의 뜻입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 뒷받침해주는 기구 역할을 했지. 진짜 영국 의회처럼 그 이것이 바로 영국민의 대의입니다. 영국민 전체의 뜻입니다를 왕에게 아뢰고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세금 이런 것들을 더 낼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법이 생길 테니까 우리는 또 무언가를 보장을 받고 이렇게 안 흘러갔다. 아,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삼부회가 사실상 프랑스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왕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로서 왕의 힘만으로는 넘기 힘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종종 왕의 명령으로 소집이 돼서 왕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왕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 역할을 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삼부회가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얘기했었죠. 그쵸? 그때 다시 네. 한번 비중 있게 등장할 텐데 그거를 처음 소집했던 왕이 필리프 4세인데 왜 소집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국 의회처럼 돈지갑을 쥐고 있는 힘과 같은 실질적인 힘과 권세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왕이 하려는 일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라는 사실을 공인해주는 형식적인 의미밖에 지니지 않는 기구로서 계속 존속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아비뇽 유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삼부회를 소집했던 이유도 사실 교황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교황의 그런 어떤 교황이 챌린지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 예, 교황의 그런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려고 사실 소집했던 게 삼부회예요. 필리프 4세가. 네. 그래서 삼부회를 얘기를 하려면은 자동으로 아비뇽 유수 사건이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 살펴볼게요. 왕권을 강화하고 전쟁을 벌여서 국왕 직할지를 계속 넓혀가게 됐어요. 필리프 4세가. 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하고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충당하려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모두 그냥 해체시켜 버려요. 성전기사단 같은 거, 그쵸? 그냥 급전 갖다 쓰다 안 네. 갚으려고 해체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이렇게 계속 궁리를 하게 됐었고, 이제 필리프 4세 눈에 들어왔던 게,
그동안 세금 면제받았던 성직자들, 그러니까 주교들, 사제들한테도 세금을 좀 받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성직자들의 수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신도들이 내는 헌금이잖아요. 헌금, 궁극적으로 헌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헌금을 국가가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거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선 어때요? 어, 자기 음, 몫을 빼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원래 그 헌금은 뭐예요? 그 자기, 로마 교회에 바쳐진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로마 네. 교회가 자기 일을 하는데 쓰는 과정 가운데서 성직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부 재원들을 떼주고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예요? 그거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도들의 헌금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쵸? 교회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청 입장에서는 그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교서를 계속 발행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네. 그 교황이 바로 보니파키우스 8세였는데요. 이 그 필리프 4세가 그거를 무시를 해버려. 아, 네. 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미 저기 그 세속 왕권이 올라가고 교황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십자군 원정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야 너 그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저기 그 우리 로마 교회의 재산에 손대는 도둑질이야. 뭐 쉽게 말한 그런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너 지금 나랑 맘먹자는 거냐. 그쵸? 네가 감히 지금 어디에 손을 대려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세속 군주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어디까지 비화가 됐냐면은 세속 군주와 교황 중에 누가 더 우월하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까지도 번지게 돼요. 예, 아, 예. 그러니까 단순 세금 거두는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지금 나랑 맘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쵸? 아, 교황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무시하고 계속 세금 거두고 있잖아. 지금 너 나랑 맘먹으려는 거잖아. 이런 데까지도 비화가 됐던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교황권에 그 도전하게 되면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경고를 보내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필리프 4세가 그 상황에 벌어졌던 거예요. 아, 나 이거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라고만 하기에는 교황이라고 하는 그 권력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프랑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지고는 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프랑스 왕의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전 프랑스인의 일치단결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황, 당신이 조금 오버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삼부회를 소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서 소집을 하면서 뭐냐? 앞으로는 저 교황청이 저렇게 부당한 간섭을 벌이면서 왕권에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부당한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가 제대로 되기까지는 그 프랑스에서 나온 헌금을 로마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그 삼부회에서 결의를 하게 된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소집했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네. 그 얘기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로마 교황에게서 많이 떠나 있었다. 그래서 필리프 4세는 모든 사람이 교황권 안에 있다고 선언하는 교황의 교서가 도착하자 즉각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이제 돈줄 차단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정당하다. 오히려 교황이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고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이 프랑스인들의 그 공통된 결론이다라고 하는 걸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3부회를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서 불태웠다고 해서 이게 교황 그리스도에게 저기 반역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황이 사실 저 사자라서 그런 거지. 예, 이런 것들을 공인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헌금도 로마로 못 보내겠다. 이런 거에 이제 뭐예요? 전 프랑스인들이요. 함께 해라. 예,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3부회를 소집해서 실제로 그 목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자, 네.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이단 죄목으로 교회회의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해서 그를 폐위하려고 하는 작업까지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전 프랑스인들의 대표성,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한 못된 짓을 하는 교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네,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프 4세 대단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나가니까 이제 일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협조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와 원한을 맺고 있었던 이제 이탈리아의 추기경 가문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욤 드 노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이제 그 제일 앞장을 서게 돼요. 요 사람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과 이탈리아의 보니파키우스 8세에 의해서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그 추기경 가문이 있어요. 네. 그 가문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그 동선이 어쩌어쩌어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주고받는데 마침 아난이라고 하는 작은 별장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기욤드 노가레하고 그 반대하던 일파가 동원할 수 있는 특공대를 소수겠죠, 그렇죠?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이 아나니를 습격을 합니다. 네. 네, 습격을 해서 이 보니파키우스 8세를 생포하는 데 성공해요. 네. 왜 생포하느냐? 프랑스로 납치해 가는데 프랑스로 납치해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 교회 회의에 회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의 주도로 이 보니파키우스 8세에 대한 이단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저번에 그거 봤었잖아요. 성전기사단 어처구니 없는 거로 하는 거 봤었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 특공대가 왜 투입됐느냐? 이단 죄목으로 고소해서 폐위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그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쵸? 그러니까 이 네. 신병을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확보를 해서 프랑스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서 재판을 해서 이단 확정하고 우리가 이제 로마 교황 위가 공석이 될 테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세웠다. 악을 일소하고, 그쵸?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심지어 여기 반대하던 일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동안 원한이 많이 쌓여가지고 교황이 안 가려고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하니까 멱살 잡고 뺨따기를 막 날렸다. 아, 예, 네. 예,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로마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야 특공대가 와서 우리 교황을 포로로 잡고 프랑스로 끌어가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야 교황을 구해내자 하고 이제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네. 소수의 특공대니까 대규모 군중이 몰려온다라고 하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수의 특공대도 어쩔 수 없이 그 교황을 포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교황도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 사건이 뭐냐 그 필리프 4세의 의중대로 완전히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성공했다면은 이제 저기 강제로 프랑스로 끌려가가지고 이단 재판 회부돼서 이단이라고 확정이 돼서 화형당하고 아, 예. 화형당하고 새로운 프랑스 사람의 프랑스 필리프 4세의 그 입맛에 맞는 교황이 세워졌을 텐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충격이 너무나도 컸든지 한 달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필리프 4세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성공한 거죠. 그쵸? 아, 예, 네네. 어쨌든 그렇게 와가지고 교황을 가려고 했는데 교황이 마침 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바로 뒤에 교황이 있는데 그 교황하고 그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네. 협상하냐? 요 아까 그 말했던 기욤드 노가레하고 요 반대하던 일파 있잖아요. 그쵸? 네. 얘네들이 사실 오버한 거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러면서 네. 협상을 해서 얘네는 파문을 시키고 이제 그럭저럭 이제 그 봉합을 했어요. 근데 그 봉합한 그 교황도 교황된 지 11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11달 만에 세상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서로 교황되겠다고 그 안에서 또 박 터지게 싸우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필리프 4세가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 대주교였던 클레멘스가 교황이 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막 그 푸시를 합니다. 밀어줍니다. 아, 그래서 예. 결국 그 필리프 4세의 뜻대로 프랑스 대주교가 그 교황이 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황이 된다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요렇게 이제 요 이후에도 프랑스 사람을 교황으로 못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요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해서 프랑스 대주교를 밀어서 교황이 되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네.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즉위식을 리옹에서 하게 돼요. 프랑스의 리옹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때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전란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로마를 막 이렇게 점거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핑계가 좋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가서 원래 해야 되고 로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옹에서 네. 예, 즉위식을 엽니다. 해서 거기서 연 거죠. 즉위한 이후에도 로마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교황청을 조금 조금씩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옮기기는 해요. 네. 옮기기는 하는데 끝까지 안 갑니다. 아, 네, 끝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있는 아비뇽이라고 하는데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사정이 이러저러 해서 앞으로는 아비뇽에 교황청이 열겠습니다라고 클레멘스가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필리프 4세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네, 필리프 네. 4세가 뭐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냥 여기 있으세요. 네,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아, 네. 당신 교황된 거 내가 밀어줘서 된 거 알잖아요. 저기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 이탈리아에 프랑스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 아, 네.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야금야금 이탈리아 쪽으로 가다가 결국 프랑스 영지인 아비뇽에 새로운 교황청이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로 67년 동안 계속 프랑스 사람 주교들이 아비뇽에서 교황으로 재직을 하게 되는,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영향력에 교황청이 70년 가까이 잠식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말하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것처럼 중세는 왕권보다 교황권이 명확히 위에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명확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도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카노사의 굴욕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중세가 막을 내리면서 왕권이 교황권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를 너무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70년 동안 머물면서 프랑스 왕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서 아 이제 교황이 예전처럼 전 유럽의 통치자로 이렇게 그 하는 거는 어렵겠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상 보여줬던 너무나 명확히 보여줬던 그 사건이 이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제는 뭐예요? 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근대 시대가 사실상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줬던 이 사건이 아비뇽 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년 전쟁이 필리프 4세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냐면요, 그 아들들이 다 빨리 세상을 떠나요. 네. 그래서 후계자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제 누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냐면 필리프 4세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네. 근데 그 필리프 4세의 딸이 영국 왕한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계통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는 요 필리프 4세의 직계다. 근데 지금 프랑스 왕은 반계 아니냐, 동생 쪽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왕관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영국 왕이 한마디로 내가 앞으로도 프랑스 왕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 프랑스 왕은 무슨 소리냐. 그렇죠. 네. 우리는 정당한 왕위 계승을 했다. 라고 하면서 100년 동안 싸우는 일이 백년 전쟁이 돼요. 이거 다음에 그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거라서 그냥 그런 거만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하여간 카페 왕조가 그래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직계가 필리프 4세의 직계가 다 끊기면서 이제 그 동생이 즉위하잖아요. 그 동생이 반계이기 때문에 발루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새로 열리게 돼요. 네, 어쨌거나 카페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가 서서히 중앙 집권형 국가로 변모해 중세를 탈피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되고요. 그 왕은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옛날 영주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파리가 전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의 도시, 특별히 최고 수준의 철학과 신학을 자랑하는 도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그쵸? 이제 점점 수준이 올라와서 이제 작가들이 라틴어 대신에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하나의 프랑스어가 확립이 되게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민족 국가를 말할 때 언어를 동일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네. 언어를 쓰는데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룬다 되게 어려운데 하나의 프랑스어가 이렇게 카페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이 돼서 하나의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일이 있었던 거죠. 요렇게 이제 해서 이제 중세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근대 세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